대표님, 아파트 시장 놓고 네. 본격 회복이다, 일시적 회복이다, 뭐 의견이 막 엇갈리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지금 아파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 한번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거래량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라든지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빨라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가격이 좀 회복하고 상승하다가 올해 10월부터 거래량 감소하고 10월 말 11월부터는 가격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부동산 시장,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네. 그런 현상들이 왜 생겼는지, 네. 그렇다면 향후 시장은 어떤 쪽으로 갈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게요. 좋습니다. 현상을 파악하려면 일단 숫자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파트 가격은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최고가가 10억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7억으로 빠집니다. 그렇다가 최근에 다시 9억으로 올랐어요. 예. 이런 흐름을 예. 보였죠.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는 9억이 다시 8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파트를 한 2개 정도 말씀드리면 헬리오시티 워낙 큰 단지니까 예, 송파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33평 아파트가 여기가 5,132세대가 있는데 최고가가 23억 8천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16억으로 빠집니다. 거의 7억 8천이 예,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21억으로 회복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20억에 거래됐어요. 이런 흐름. 아까처럼 이제 전반적인 거하고 비슷하죠. 같은 송파동의 대표적으로 재건축 단지인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예. 34평이 1933세대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최고가가 24억 7천이었어요. 그러다가 17억으로 빠집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20억으로 회복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19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올랐다가 16억 빠졌다가, 그러니까 20억의 최고가였고 16억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한 18억으로 올랐다가 지금 한 17억 5천. 주가 차트에 비유하면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예. 거래량도 이제 매우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량은 이미 줄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한 3천 후반대로 하다가 지금 3천 초반대, 중반대로 감소했고요. 예. 지금 10월이 지났잖아요. 10월이 지금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고 기간은 한 달 더 남았는데 예. 저는 2,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빠지는데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수요라는 건 아마 이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매물은 이제 어차피 내놓으니까 대충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물 물량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매물의 양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게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예. 이게 일단 제 수치로 7만 7천을 찍었는데 네. 아주 최근 자료는 8만 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에 주택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값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그 예측을 이걸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수요는 주는데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면 요인이지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 수요는 살 사람은 적은데 팔 사람은 많은데 많아지고 팔 사람은 많아지고 살 사람은 적어지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건 뭐냐면 대표적인 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담합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되긴 되게 힘들죠. 네. 아파트 지금 미분양 물량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숫자 추이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7만 후반대를 최고점으로 찍었다가 지금 6만 3천 호로 전국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는 일단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줄어들었을 때는 어디까지 줄어들었었습니까? 집값 한참 좋을 때. 뭐 2만 가구 밑으로 갔었었죠.
예. 네, 만 가구. 거의 뭐 미분양이 없는 상황. 과거 돌이켜보면은 가장 미분양 주택이 많았을 때는 또 어느 정도였어요? 16만 5천이요. 야, 그럼 16만 5천에 비하면 7만 남짓은 일단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데 그게 또 경제 상황 따라 좀 다르겠죠. 그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미분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아예 공급을 많이 줄이니까 미분양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네요. 시장 상황이 좋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하니까. 미분양 자체도, 그러니까 모수가 적으니까 미분양 자체도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여러 부동산 경기 지표 중에 뭐 아파트 경매 건수, 낙찰가, 낙찰률 이것도 이제 시장을 보여주는 좀 하나의 뭐 바로미터 아닐까 싶은데 경매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경매 있어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워낙 경매 건수가 뭐 1000건 미만이고 이래서 의미 있게 지표를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건이었다가 100건으로 증가하면 10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증가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매 증가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근데 워낙 작기 때문에 숫자가. 근데 어쨌든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매 시작한 건수가 9,800건 정도, 9,900건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1년 전에는 5,000건 정도 됐으니까 2배 정도 증가했다. 근데 절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증가율로 저희가 표현해서 시장이 막 위기다. 이렇게 저는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분들 집이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 돈 없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업 담보를 잡혔는데 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나왔거나 이런 거는 흔히 쭉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좀 특징적인 그런 어느 부류의 집주인들 집이 경매로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좀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이유는 안 돼요. 저희가 왜 부동산 경매를 왜 합니까? 해서 이유를 다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감으로는 뭐냐면 이제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해 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샀는데 은행 대출도 받고 그런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 놨으니까 이게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내 돈 없이 갭 투자한 분들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죠.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이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네. 쭉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한 건 맞잖아요. 네. 그럼 다시 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저희가 현상을 볼 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일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네. 이 그래프는 잠실 파크리오의 84제곱미터 실거래가 현황인데요. 예. 이 아파트 가격을 잘 보시면 2018년도에 14억대여서 25억까지 2021년도에 오릅니다. 예. 그러다가 2022년도, 23년도에 16억 5천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자, 왜 떨어졌냐? 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가격이 떨어진 건 두 가지 원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급이 많아지거나, 하나는 수요가 줄거나.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숫자 써놓은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2021년도에 이 아파트 2평형대 수가 69건이 거래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32건으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뭐다? 수요 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에 16억 5천원짜리 아파트가 23억으로 올랐고 최근에 21억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네. 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이때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다시 32건에서 94건으로 증가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수요가 다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 시장의 변동폭을 많이 키우는 건 주택 수요라는 거예요.
예.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빠지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거랍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왜 가격이 다시 빠지느냐?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왜 감소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두 수요가 있습니다. 재화는 다른 재화하고 되게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있고요. 하나는 실수요가 있어요. 이런 자산 시장은 없어요. 주식은 어떤 수요만 있습니까? 투자 수요만. 그렇죠. 실수요 없죠. 삼성전자 주식 쓰는 사람 있습니까? 뭐 불지필 때나 뭐 쓰는 거. 그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실물 안 보시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두 가지 수요예요. 하나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투자 수요는요. 언제 들어오냐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2021년도에 급등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일단 줄어서 가격이 빠진 거예요. 투자 수요가 주니까. 예. 근데 이 실수요의 특징은요. 가격이 빠지면 증가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재화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밀어 올렸죠. 그런데 실수요는 다시 가격이 오르면 비싸졌으니까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가격을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실수요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요는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 감소로요. 가격하고 상관없이. 왜? 실수요가 1000명이 있는데 300명은 샀기 때문에 7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기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실수요가 계속 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결국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야 이제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뭐 사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는 또 가격이 조금씩 계속 회복을 했으니까 이 시점은 야 이 가격에는 내가 좀 사기 힘들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산 사람 자체가 수요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수요의 풀도 줄고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 회복세를 주도한 분들은 실수요자란 말씀이시죠? 실수요죠. 실수요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그건 뭐냐면 생애 최초 구입 비율이 50%가 넘었고요. 예. 구입자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살 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뭐냐면 대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요. 이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갭 투자 건수예요. 예. 보시면 2017년도에 전국에서 갭 투자한 분들이 12,7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가 2021년도에 23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갭 투자할 때는 대출이 필요합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폭증했는데도요, 주택담보대출이 그 유닛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낮았단 말이에요. 대출 별로 안 해주니까. 네, 대출 안 하니까. 투자자들이 별 사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처럼 실수요자가 살 때는 거래 단위당, 그러니까 유닛당 대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건 실수요자가 사기 때문이에요. 실수요는 무조건 대출을 받으니까. 예. 그렇죠. 네.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비싼 가격을 대출 없이는 사실은 못 사거든. 특례 보금자리로는 어떤 역할을 좀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수요를 부추긴 역할인 거죠. 증가시킨 원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있네? 그러면 내가 집 좀 빨리 사야겠다. 이런 효과를 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정부가 좀 완화시켜줬고 특례 보금자리를 공급을 했고 네. 결국은 이제 실수요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자산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닌 거고 빠듯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정책에 뭐 의존하는 수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건가요?
정책이 계속 나오면 가능하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론이 30조 원, 40조 원, 50조 원씩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어렵잖아요. 아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 금융시장을 그러면 왜곡하는 건데 예.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가 대신 저리로서 자금을 빌려와서 그걸 제공해 주잖아요. 예. 근데 자산 시장에 자금 시장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잖아요. 정부가 그만큼 돈 조달을 많이 하면 실제로 돈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 등급이 이거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훨씬 고금리로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시중금리가 엄청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특례보금자리를 그걸 하려고 이 금융시장을 그렇게 왜곡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는 한 번씩은 가능해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어쨌든 떨어지는 집값을 지지하기 위해서건 뭐 실수요자의 어떤 일종의 복지 차원이건 주택담보대출 이 분위기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좀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치가 그러면 들어가는데 예. 옳다 그러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 시장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을 판단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신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요 경착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착륙을 무서워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정책들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례보금자리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래의 수요가 당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내가 3, 4년 후에 집 사야지라고 계획했었는데 집값 좀 안정되면 근데 갑자기 특례보금자리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가 싸니까 빨리 대출받아서 집 사야겠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을 산 거야. 가격이 높은. 예.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당겨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의 왜곡 현상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전망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장이 개입하는 거는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효과 측면에서도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집값이 오를 때 규제책이 통합니까? 일시적으로 통하죠. 거의 사실 백약이 무효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서 효과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자산가격 상승을 꾀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시장금리에서 누가 이렇게 높은 집값을 계속 버텨주면서 사주겠습니까? 아무리 정책이 들어와도. 그렇죠?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무리한 개입은 저의 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시장의 그런 오히려 경착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있다면 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제법 많이 썼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안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국회에 막혀갖고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규제 관련된 이런 뭐 것들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초과이익 이런 거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뭐 세금 국회에 법이 필요한 정책들을 못 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일부 신문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막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그 기사 읽고 나면. 대표님 뭐 그런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 보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미디어나 뭐 기자분들이나 기사는 대부분 현상에 주목하니까.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갔고 지금 뭐 떨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집값 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 오르고 있다. 이거 현상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망을 하려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전망할 때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만드는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 신문에 의존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유는 뭐지? 를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 주목해요. 집값 오른데 그래서 오를 거래. 이건 아니죠. 집값이 오른데 왜 올랐지? 그럼 원인이 어떻게 변화할 거지? 라고 가야죠. 그래야 인과관계가 파악되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 자꾸 겨울이 오면 붕어빵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털모자도 잘 팔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붕어빵 잘 팔리니까 털모자 잘 팔리지? 그래서 붕어빵이 잘 돼야 털모자도 잘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나 부동산을 볼 때는 그게 이상하게 그럴듯해요. 현상만 보니까. 근데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뭐 간간히 우리가 지금 얘기는 했는데,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네. 10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상승세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뭐 뚜렷한 상승장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색한, 그러나 하락장을 마감하고 상승장으로 전환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에 조정이 뭐 끝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부동산 사이클로 보면 너무 짧은 조정 아니었나요? 아까 뭐 냄비 얘기도 하셨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뭐 서서히 대표지고 서서히 식는 시장이니까.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사이클이 좀 짧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과거랑 많이들 비교하시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로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15년 12월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을 어떻게 했냐면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에 3번, 18년에 4번, 15, 16, 17, 18년 4년 동안 0.25%포인트씩만 베이비 스텝으로 9번 올렸어요. 그럼 10번이면 2.25%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번밖에 안 올려요. 0.25%포인트씩. 그러니까 이때의 금리 인하와 완화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의 느낌,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의 긴 텀에서의 완만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이 사이클하고 2020년에 갑자기 금리를 완전히 세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다시 22년부터 갑자기 1년 동안 5%포인트를 금리를 인상하는 이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이 찾아온 이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1년 동안에 부동산 매매 가격의 상승장이 왔었고, 그리고 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락장을 맞이했던 거죠. 그리고 사이클이 지금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20년, 21년에 엄청난 버블이 형성됐다. 그 버블이 채 꺼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상승장을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런 뉘앙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고 싶어요. 2022년에 찾아온 우리 세계 경제의 숙제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물건 하나 사는데 10,000원이면 샀다가 20,000원이 드는 거예요. 물건 값이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동안 뭐가 떨어졌을까요?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근데 집값이 떨어진 건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현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이드에서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집값만 유독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올랐는데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집값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너무 조정이 안 된 거 아니냐, 아직 집값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뷰를 갖고 있고요. 사이클도 짧아졌고 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좀 달라진 거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책 보면 2024년 부동산 시장 트렌드 비대칭화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지금 집값이 아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 23년 7월 정도부터 반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공감하시는 분이 반, 공감하지 않으신 분이 반이에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에요.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24년의 경우 역시 제가 인구 구조 변화를 가지고 많이들 이게 집값이 영원히 상승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 인구 증감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구 증감, 인구 감소라는 표현은 수도권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입 현상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것은 제 전망이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구 절벽, 인구 소멸 도시, 지방 소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책에도 그 도시를 그 지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인구 소멸 도시가 인구 감소의 주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지역이고 사실 수도권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느끼기가 체감적으로도 어렵고 인구도 사실 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 하나 더해서 두 번째는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들여다보면 예. 이 수도권의 신도시를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 신도시를 건설한 택지 개발하고 이게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신도시 건설된 주요 기존에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신도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인근에는 일산, 분당, 최근에는 하남, 더 최근에는 위례, 동탄. 이 신도시의 이 지대 자체가 완전히 레벨업이 되는 현상을 보시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인구 증감과 맞물려서 더 비대칭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대칭화라는 그 부동산 시장의 주된 그 흐름을 장착하시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평균을 가지고 이 시장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비대칭화라는 트렌드를 장착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린다는 의미에서 비대칭화라는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큰 어떤 틀이고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보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 수많은 변수들, 금리나 정책이나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매개해요. 이 두 개의 영향을 미치고 이게 가격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게 미분양 주택 건수거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20년, 21년에 급격히 해소될 때 집값이 올랐고 미분양 주택이 2022년에 급격히 치솟을 때 집값이
떨어졌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22년 끝자락에 7만 5천 호 정점을 찍고 그리고 7만 3천, 7만 2천, 6만 8천, 6만 3천, 6만 2천까지 쭉 미분양 주택 건수가 쭉 떨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 가격이 반등할 수 있겠네라는 신호로서 느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기준선인 6만 5천 호, 6만에서 6만 5천 호 수준으로 떨어지는 구간, 그 구간에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 이 구간과 거의 시점적으로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하에 전년에 썼던 전망서에 23년 중반이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변수들이 난무합니다. 중동전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이게 또 어떻게 시장을 바꿔놓을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그런 여러 변수들이 미분양주택 건수의 이 추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건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소되느냐 아니면 다시 쌓이느냐, 이런 것을 좀 지켜보시면 매달 말일쯤에 이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기사라든가 뭐 제 채널에 오셔도 좋고요. 그런 걸 좀 명확히 들여다보면서 부동산 시장 경기에 대한 판단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간 뭐 저희 뭐 오늘 쫙 한 바퀴 다 네. 훑어봤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머니올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뭐 10여 년간 이 거시경제를 볼 때 확고한 믿음 한 가지는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구나. 물가라는 변수, 금리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 주식시장이라는 변수, 채권시장이라는 변수, 이 수많은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톱니바퀴는 작아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어떤 톱니바퀴는 커서 천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격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면 여러분이 정말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까지 전개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그 중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